은하계의 기록 보관소는 수천 개의 문명이 남긴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크고 작은 종족들의 역사, 그들의 전쟁과 평화, 탄생과 소멸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은하계 평해의 수석 역사학자인 보르칸 세레이는 자신이 수천 년간 연구해온 그 방대한 기록 중에서 단 하나의 항목이 자신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것은 지구라는 이름의 행성에 관한 파일이었다. 보르칸 세레이는 바르가 종족 출신이었다. 바르가는 은하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적 생명체 중 하나로 그들의 피부는 깊은 남색이었고 눈은 6개였으며 각각의 눈이 다른 파장의 빛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태어났으며 그 긴 세월 동안 은하계의 흥망성쇠를 직접 목격해왔다. 제국이 무너지고 문명이 재건되고 새로운 종족들이 우주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가 지구 파일을 처음 열었을 때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파일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위험도 분류, 최하위, 기술 수준, 원시적, 군사력, 무시 가능, 권장 처리 방안, 감시 지속, 개입 불필요. 보르칸은 그 문구를 읽으며 작게 웃었다. 아니, 웃으려 했다다. 그러나 그 웃음은 완성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파일의 다음 페이지에는 그 분류가 작성된 날짜와 함께 그 이후에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하계 표준력으로 4521년의 일이었다. 그날 보르칸은 기록 보관소의 가장 깊은 층에서 혼자 앉아 그 파일을 읽었다. 주변의 다른 학자들은 모두 퇴근한 뒤였고 광활한 홀에는 오직 보르칸과 데이터 결정체들이 발산하는 희미한 청색 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파일을 넘기고 또 넘기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예부의 위협에서 오는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그리고 은하계 전체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틀렸는지를 깨달을 때 오는 그 차갑고 내면적인 공포였다. 한편 은하계의 반대편에서는 크라신 제국의 전략 분석관인 탈로크 베인이 비슷한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탈로크는 크라신 종족 특유의 단단한 예골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종족은 은하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전략가들로 알려져 있었다. 수천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의 종족은 패배라는 단어를 거의 알지 못했다. 탈로크는 데이터 화면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계산했다. 지구의 군사력, 기술 수준, 자원, 인구 밀도, 모든 수치가 자신들에게 유리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야. 탈로크는 부관에게 말했다. 이것은 사냥이다.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탈로크가 깨닫기까지는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반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밀라 은하계 연구소의 생물학자 크세나 오루가 지구 생물의 표본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종족인 밀라족은 뇌양이 인간과 어느 정도 유사했지만 그들의 뼈는 3배는 더 가벼웠고 피부는 독소에 극히 민감했다. 그들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환경은 지구인들이 가을 소풍이라 부르는 날씨 조건과 비슷했다. 크세나는 지구인의 피 샘플을 분석하다가 자신의 실험 장비가 오작동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3번을 다시 검사했다. 그리고 4번째 검사에서 그녀는 실험 장갑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결과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우리는 이 종족을 완전히 잘못 분류한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었다. 은하계 전체가 지구를 잘못 분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될 터였다. 지구에 관한 공식 기록은 은하계 표준력으로 3200년에 처음 작성되었다. 당시 탐사선이 태양계 예곽에서 지구의 전파 신호를 감지했고 좌표를 기록한 뒤 근접 정찰을 실시했다. 정찰 보고서는 간결했다. 행성 표면의 70%가 액체 상태의 물로 덮여 있음. 대기 구성은 질소 78%, 산소 21%, 기타 미량가스. 중력은 표준 수치의 약 2.4배. 다수의 지적 생명체 확인되나 우주 여행 능력 없음.
상호 간 전쟁 중 위험하지 않음. 그 마지막 세 단어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위험하지 않음. 이 판단 아래에서 지구는 수백 년 동안 그저 관찰 대상으로만 남아 있었다. 은하계 평이에는 지구를 개발 가능한 자원 행성으로도, 잠재적 동맹으로도, 심지어 경쟁자로도 보지 않았다. 지구는 그냥 있는 것이었다. 마치 우주 한켠에 버려진 흥미없는 잡석처럼. 하지만 보르칸 세레이는 그 원본 보고서를 다시 읽으며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 중력이 표준 수치의 2.4배라는 사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초 보고서 작성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은하계의 대부분의 종족들은 중력이 표준 수치의 0.7배에서 1.3배 사이인 행성에서 진화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골격이 버텨주지 못하거나 순환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심장이 과부하를 겪게 된다. 중력이 2.4배인 행성에서 생존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수십 년을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화가 빚어낸 극한의 걸작이었다. 지구의 중력 아래에서 인간의 몸은 매 순간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다른 종족의 심장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혈액을 밀어 올렸다. 그들의 뼈는 충격을 흡수하고 압력을 분산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들의 근육은 상시적으로 중력과 싸우며 다져져 있었다. 요약하자면 지구인은 은하계의 기준으로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이미 특수부대 훈련을 받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서 작성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데이터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크세나 오루는 실험실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지구인의 혈액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단백질은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우리 종족의 유사 단백질보다 약 30% 더 효율적이다. 또한 그들의 근육 조직에는 젖산을 처리하는 속도가 우리보다 2배 이상 빠른 효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극한의 신체 활동 후에도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이다. 극한의 이기 상황에서 그들의 신체는 아드레날린을 포함한 복수의 신경전달 물질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들의 신체 능력을 평소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즉, 지구인은 이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해진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은하계 종족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특성이다. 크세나의 보고서는 은하계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읽고 그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그저 흥미로운 생물학적 기이함으로 치부했다.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3개월 전까지도 은하계 평의회의 군사위원회에서는 지구에 관한 어떠한 경고도 예제에 오르지 않았다. 탈로크 베이는 자신의 지휘본부 창문 너머로 크라신 함대를 바라보았다. 수천 척의 전함이 우주 정거장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장관은 언제 보아도 감탄스러웠다. 크라신 제국은 지난 1000년 동안 14개의 다른 문명을 정복했다. 각각의 전쟁에서 크라신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우위로 승리했다. 탈로크는 그 모든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전략가였다. 그는 지구 파일을 닫았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계산은 이미 끝났다. 크라신 함대의 선발대가 지구 궤도에 도달하는 데는 사흘이면 충분했고 그 후 지구를 정복하는 데는 기껏해야 2달이면 될 것이었다. 크라신의 역사에서 가장 짧은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었다. 탈로크의 예측은 절반만 맞았다. 전쟁이 빨리 끝나긴 했다. 그러나 승자는 그가 예상한 쪽이 아니었다. 은하계의 수많은 종족들이 나중에 그 전쟁의 기록을 연구하면서 하나같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지구인을 과소평가한 것은 단순한 전략적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개념적 실패였다.
은하계의 모든 문명은 무의식적으로 지구인이 다른 종족들과 유사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위협을 받으면 두려워하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굴복하고, 패배가 명백해지면 협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구인은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다. 인간이라는 종족을 만든 것은 자비로운 자연이 아니었다. 인간을 만든 것은 끝없는 시련이었다. 혹독한 기후, 압도적인 포식자들, 질병, 기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자신들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 수백만 년 동안 지구는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하나의 교훈을 가르쳤다.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한다. 그리고 싸우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 교훈이 인간의 유전자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은하계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르칸 세레이는 기록 보관소의 가장 오래된 자료들을 뒤져 지구에 관한 모든 보고서를 찾아냈다. 수백 년에 걸쳐 작성된 그 보고서들을 연대순으로 늘어놓고 읽어나가면서 그는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다. 모든 보고서가 지구인의 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지구인은 끊임없이 싸웠다. 서로를 상대로, 자연을 상대로, 질병을 상대로, 굶주림을 상대로. 그리고 매번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도 다시 일어섰다. 어떤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이 종족은 지난 200년간 두 차례의 전 세계적 전쟁을 치렀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약 2천만 명이 사망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약 7천만 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족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 속도도 가속되고 있다. 이 종족은 파괴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괴에 적응하는 능력. 보르칸은 그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다른 종족들에게 7천만 명의 사망은 문명의 붕괴를 의미했다. 크라신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에서 사망자 수는 300만 명이었고 그 전쟁 이후 크라신은 200년간 전쟁을 회피했다. 피해가 너무 커서 사회 자체가 트라우마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인간들은 7천만 명이 죽은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달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그것을 승리라고 불렀다. 보르칸은 파일을 덮었다. 그의 6개의 눈이 모두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종족에게는 공포를 표현하는 단어가 12개나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는 그 중에 없었다. 그것은 전쟁이 시작되기 1년 전의 일이었다. 크라신 제국의 수도 행성인 카르탈 프라이미 데이의 예사당은 은하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혔다. 6개의 거대한 첨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었고 각 첨탑의 꼭대기에는 크라신 제국의 문장이 새겨진 깃발이 영원히 나부끼고 있었다. 내부의 대의회 홀은 2,000명의 대의원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규모였으며 벽면에는 크라신이 역사상 정복한 행성들의 이름이 황금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날 대의회 홀에서는 특별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안건은 단 하나였다. 지구, 그리고 은하계의 서쪽 예곽 자원지대에 대한 지배권 확립. 예회 예장인 그라솔 마크2는 연단에 서서 화면에 표시된 지구의 위성사진을 가리켰다. 지구는 풍부한 광물 자원과 바이오매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면의 30%를 차지하는 육지에는 희귀 광물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며 바다에는 우리 제약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 유기화합물의 원료가 풍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성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삼각 자원지대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대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구의 토착 생명체들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일부는 노동력으로 활용하자고 했고, 일부는 효율성을 위해 재배치하자고 했다. 그러나 지구를 점령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탈로크 베인이 일어섰다. 군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인들은 현재 우주 여행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의 최고 속도는 빛의 속도의 0.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화학 폭발물과 원시적인 핵분열 장치를 기반으로 하며 에너지 무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크라신의 표준 방어막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작전명은 노을입니다. 선발 함대 15척을 먼저 보내 지구 궤도를 확보하고 주요 도시에 통신 두절 장치를 투하한 뒤 항복 요구서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한 대의원이 물었다. 탈로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끝날 테니까요. 그 말에 의사당 전체가 조용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대의원석 가장 뒷줄에 앉아있던 베나크로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크라신 제국의 생물학 연구원 출신으로 이번 지구 작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크세나 오루의 보고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탈로크의 발언이 끝나는 동안 내내 그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베나는 손을 들었다.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다. 탈로크 사령관, 그녀가 말했다. 지구인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작전 계획에 포함되었습니까? 탈로크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생물학적 특성이요? 그들은 탄소 기반 생명체입니다. 우리 무기에 취약하죠. 탄소 기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베나가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신체 강도와 회복력에 대한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특히 없었다. 대부분은 그저 흥미로운 생물학적 기이함으로 치부했다.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3개월 전까지도 은하계 평해의 군사위원회에서는 지구에 관한 어떠한 경고도 예제에 오르지 않았다. 탈로크 베이는 자신의 지휘본부 창문 너머로 크라신 함대를 바라보았다. 수천 척의 전함이 우주 정거장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 장관은 언제 보아도 감탄스러웠다. 크라신 제국은 지난 1000년 동안 14개의 다른 문명을 정복했다. 각각의 전쟁에서 크라신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우위로 승리했다. 탈로크는 그 모든 전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전략가였다. 그는 지구 파일을 닫았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계산은 이미 끝났다. 크라신 함대의 선발대가 지구 궤도에 도달하는 데는 사흘이면 충분했고 그 후 지구를 정복하는 데는 기껏해야 2달이면 될 것이었다. 크라신의 역사에서 가장 짧은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었다. 탈로크의 예측은 절반만 맞았다. 전쟁이 빨리 끝나긴 했다. 그러나 승자는 그가 예상한 쪽이 아니었다. 은하계의 수많은 종족들이 나중에 그 전쟁의 기록을 연구하면서 하나같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지구인을 과소평가한 것은 단순한 전략적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개념적 실패였다. 은하계의 모든 문명은 무의식적으로 지구인이 다른 종족들과 유사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위협을 받으면 두려워하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굴복하고 패배가 명백해지면 협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구인은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다. 인간이라는 종족을 만든 것은 자비로운 자연이 아니었다. 인간을 만든 것은 끝없는 시련이었다. 혹독한 기후, 압도적인 포식자들, 질병, 기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자신들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 수백만 년 동안 지구는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하나의 교훈을 가르쳤다.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한다. 그리고 싸우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 교훈이 인간의 유전자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은하계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르칸 세레이는 기록 보관소의 가장 오래된 자료들을 뒤져 지구에 관한 모든 보고서를 찾아냈다. 수백 년에 걸쳐 작성된 그 보고서들을 연대순으로 늘어놓고 읽어나가면서 그는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다. 모든 보고서가 지구인의 전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지구인은 끊임없이 싸웠다. 서로를 상대로, 자연을 상대로, 질병을 상대로, 굶주림을 상대로, 그리고
매번 엄청난 손실을 입으면서도 다시 일어섰다. 어떤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이 종족은 지난 200년간 두 차례의 전 세계적 전쟁을 치렀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약 2천만 명이 사망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약 7천만 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족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 속도도 가속되고 있다. 이 종족은 파괴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괴에 적응하는 능력. 보르카는 그 문구에 밑줄을 그었다. 다른 종족들에게 7천만 명의 사망은 문명의 붕괴를 의미했다. 크라신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에서 사망자 수는 300만 명이었고 그 전쟁 이후 크라신은 200년간 전쟁을 회피했다. 피해가 너무 커서 사회 자체가 트라우마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인간들은 7천만 명이 죽은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달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그것을 승리라고 불렀다. 보르카는 파이를 덮었다. 그의 6개의 눈이 모두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종족에게는 공포를 표현하는 단어가 12개나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가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는 그 중에 없었다. 그것은 전쟁이 시작되기 1년 전의 일이었다. 크라신 제국의 수도 행성인 카르탈 프라이미 대의회 예사당은 은하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혔다. 6개의 거대한 첨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었고 각 첨탑의 꼭대기에는 크라신 제국의 문장이 새겨진 깃발이 영원히 나부끼고 있었다. 내부의 대의회 홀은 2,000명의 대의원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규모였으며 벽면에는 크라신이 역사상 정복한 행성들의 이름이 황금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날 대의회 홀에서는 특별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안건은 단 하나였다. 지구, 그리고 은하계의 서쪽 예곽 자원지대에 대한 지배권 확립. 예회 의장인 그라솔 마크2는 연단에 서서 화면에 표시된 지구의 위성사진을 가리켰다. 지구는 풍부한 광물 자원과 바이오매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면의 30%를 차지하는 육지에는 희귀 광물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며 바다에는 우리 제약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 유기화합물의 원료가 풍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성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삼각 자원지대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대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구의 토착 생명체들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일부는 노동력으로 활용하자고 했고, 일부는 효율성을 위해 재배치하자고 했다. 그러나 지구를 점령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탈로크 베인이 일어섰다. 군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인들은 현재 우주 여행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의 최고 속도는 빛의 속도의 0.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화학 폭발물과 원시적인 핵분열 장치를 기반으로 하며 에너지 무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크라신의 표준 방어막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작전명은 노을입니다. 선발 함대 15척을 먼저 보내 지구 궤도를 확보하고 주요 도시에 통신 두절 장치를 투하한 뒤 항복 요구서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한 대의원이 물었다. 탈로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끝날 테니까요. 그 말에 의사당 전체가 조용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대의원석 가장 뒷줄에 앉아있던 베나크로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크라신 제국의 생물학 연구원 출신으로 이번 지구 작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크세나 오루의 보고서 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탈로크의 발언이 끝나는 동안 내내 그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베나는 손을 들었다.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다. 탈로크 사령관, 그녀가 말했다. 지구인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작전 계획에 포함되었습니까? 탈로크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생물학적 특성이요. 그들은 탄소 기반 생명체입니다. 우리 무기에 취약하죠. 탄소 기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베나가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신체 강도와 회복력에 대한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특히 시작했다. 대화는 여러 언어로 동시에 이루어졌고 통역사들이 쉬지 않고 일했다. 회의의 결론은 놀랍도록 빠르게 나왔다. 공격 상황으로 간주하고 군사 대응 태세를 갖추되 동시에 소통 가능성을 탐색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상황에 대한 비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크라신 함대에서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관측 장비는 지구의 통신망이 차단되었음을 확인했고 지구 표면에서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크라신의 분석관들은 지구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오전 9시 크라신 함대의 두 척의 전함이 지구 대기권 상층부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노을 작전의 두 번째 단계였다. 주요 도시 위에 군사력을 시위하고 항복을 재촉하는 것. 탈로크의 계획에서 이 단계는 지구인들이 공포로 인해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만드는 심리전이었다. 크라신의 전함 두 척이 서울과 파리 상공에 나타났을 때 탈로크가 기대한 반응은 대규모 탈출과 항복 시도였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달랐다. 서울 하늘에 거대한 금속 구조물이 나타났을 때 처음 반응한 것은 군중의 비명이 아니었다. 군중 속에서 스마트폰이 일제히 하늘을 향했다. 수백만 명이 사진을 찍으려 했다. 물론 인터넷이 없어서 전송은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인간들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무언가를 기록하려는 충동을 느꼈다. 기록하고,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충동. 대한민국 공군의 F-35편대가 즉각 출격했다. 파일롯들은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명령은 분명했다. 정찰하고 적대 행위가 확인되면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하라. F-35들이 크라신 전함을 향해 접근하는 동안 파일럿 중 한 명인 이준혁 대위는 무선 통신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기 신호로 편대원들과 소통하며 대형을 유지했다. 그는 두렵지 않았냐는 것이 아니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를 멈추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지구인의 아드레날린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크라신의 전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측관이 탈로크에게 보고했다. 소형 항공기들이 우리 전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시적인 화학 추진 기반의 항공기들입니다. 탈로크는 잠시 화면을 보더니 말했다. 무시해라. 그것이 세 번째 실수였다. F-35편대가 크라신 전함에 약 500m까지 접근했을 때 이준혁은 전함의 외형을 자세히 살폈다. 거대했다. 길이가 최소 2km는 되어 보였다. 표면은 어두운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다양한 돌출부와 구조물들이 있었다. 그는 전함의 특정 부위들을 사진기로 촬영했다. 어쩌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 사진들은 나중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 크게. 오전 10시 크라신 함대의 지휘관 탈로크는 다음 단계 실행을 명령했다. 두 도시 위에 경고 사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실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군사력 시위였다. 항복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 북쪽 예곽의 산악 지역의 에너지 폭격이 떨어졌다. 산 하나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거대한 섬광과 함께 수십 미터 높이의 충격파가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유리창이 깨지고 차량들이 뒤집혔다. 수십만 명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 순간 서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나중에 분석한 심리학자들은 처음에 결과를 믿지 못했다. 예측 모델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군사적 시위 후에는 대규모 공황과 탈출이 일어나야 했다. 실제로 일어난 것은 분노였다. 거리에 나와 있던 시민들이 무너진 산 방향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향해 주먹을 들었다.
22살의 대학생 김민주는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어.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무서운 게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을 그냥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게 더 화가 났어요. 이것은 크라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그들의 모든 심리 모델에서 압도적인 화력의 시인은 항복을 유도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그 모델과 달랐다.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분노가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공격받았을 때.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 있고 2시간 후 파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도시 외곽의 경고 사격. 그리고 거리의 프랑스 시민들이 하늘을 향해 욕설을 외치기 시작했다. 탈로크의 관측관이 당혹스럽게 보고했다. 지구인들이 저항하려는 것 같습니다. 탈로크는 눈살을 찌푸렸다. 얼마나 광범위하게요. 공황 상태는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의 집결이 관측됩니다. 탈로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계획에는 이 단계가 없었다. 지구인이 대규모 군사 집결을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얼마나 빠르게?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사령관. 지구 각지에서 군사시설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시스템, 항공전력, 해상전력. 그리고 관측관이 잠시 망설였다. 지하 시설들도요. 지구 표면 아래 깊이 파놓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내부 활동이 감지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됩니다. 크라신의 탐지 기술은 지구 표면에서 몇 미터 아래까지는 분석이 가능했지만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아래의 강화 콘크리트 벙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지구에는 그런 시설이 수천 개 있었다. 냉전 시대부터 대를 이어 건설하고 유지해온 깊고 단단한 벙커들. 어떤 나라들은 산 전체를 뚫어 만든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탈로크는 결정을 내렸다. 협상 시간을 주는 대신 즉각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행한다. 그러나 그 결정이 전달되기 전에 지구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지구 최초의 반격이었다. 러시아의 한 비밀 군사기지에서 냉전 시대에 개발된 구식 대공 미사일이 크라신 전함을 향해 발사되었다. 아무도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구의 기술로 만들어진 무기였고 크라신의 방어막에는 아무런 피해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미사일 발사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크라신 전함의 방어막이 활성화되는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였다. 방어막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패턴, 반응 속도, 방어막의 두께가 더 얇은 부위. 그 데이터는 즉각 수집되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물리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전달되었다. 지구인들은 지고 있는 싸움에서도 분석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 특유의 습성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려는 집요한 욕구. 패배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 탈로크가 이것을 알았다면 더 빨리 움직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오후 2시, 크라신 함대에서 전면적인 1차 공격이 시작되었다. 에너지 폭격이 세계 주요 군사시설을 향해 쏟아졌다. 미국의 NORAD 본부, 러시아의 극동 군사기지, 중국의 우주발사센터, 유럽 각국의 방공 시스템. 표적은 정밀하게 선정되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저항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크라신의 목표였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파괴된 도시는 나중에 재건하는 데 자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여기서도 크라신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지구의 주요 군사시설 대부분이 처음 경보가 울린 순간부터 이미 분산을 시작했다. 미국의 NORAD는 산속의 강화 벙커 안에 있었고 수십 미터 두께의 화강암이 지붕이었다. 크라신의 에너지 포격은 그 위의 산을 날려버렸지만 그 아래의 시설은 손상을 입었을 뿐 파괴되지 않았다. 중국의 우주 발사센터는
표면상의 건물들이 파괴되었지만 실제 중요한 장비들은 이미 이동한 상태였다. 지구인들은 자신들의 시설이 공격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미 핵심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처음 크라신 함대를 탐지한 순간부터 수시간 동안 지구의 군과 과학계는 쉬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숨기고 분산하고 보호했다. 그것은 수천 년간의 전쟁 경험에서 비롯된 직관이었다. 1차 공격 후 탈로크의 관측관이 보고했다. 표적의 약 40%가 무력화되었습니다. 탈로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계획에서 1차 공격은 지구의 군사력을 80% 이상 제거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결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탈로크는 생각했다. 처음으로 이 전쟁이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술의 차이가 크기의 승리를 믿었다. 그는 2차 공격을 명령했다. 바로 그때 지구에서 이상한 물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핵무기가 아니었다. 지구인들도 크라신의 방어막에 핵무기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임을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올라오는 것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였다. 지구의 어느 화학자가 크라신 방어막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방어막이 특정 속도 이하의 물체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너무 느려서 시스템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은 발사체는 전함의 센서 패널에 충돌했고 강한 부식성 물질로 예부 센서를 손상시켰다. 피해는 미미했으나 문제는 속도였다. 지구인들은 크라신의 기술을 처음 보고 나서 단 12시간 만에 방어막의 취약점을 찾아낸 것이다. 탈로크는 조용히 앉았다. 이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질 터였다. 전쟁 사흘째, 크라신 함대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포격이었다. 하지만 지구는 쓰러지지 않았다. 군사력은 분산되어 있었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포격을 받는 동안에도 지구인들이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탈로크 베이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썼다. 지구인들은 예상과 다르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싸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상대했던 어떤 종족과도 다르다. 같은 시각, 물리학자 알렉산드라 볼코바는 크라신 에너지 포격의 파동 패턴 분석을 마쳤다. 그녀는 에너지 방출 주파수가 일정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측 가능한 건 방해할 수 있어. 그녀는 특정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역이상 에너지 간섭 장치를 제안했다.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 태평양의 잠수함 USS 프레데터 안에서 제임스 카터 중령은 크라신 전함의 바로 아래로 이동하여 추진 시스템이 내는 독특한 진동 패턴과 내부 기계들의 소음을 기록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전함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핵심 정보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간 특유의 아드레날린 반응이 나타났다. 이기 상황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은 오히려 날카로워졌다. 감각이 예민해지고 판단이 빨라졌다. 크라신 종족의 두려움 반응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크세나 오루는 전투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적응이야. 실시간으로 생물학적 수준에서. 전쟁 5일째, 지구인들은 궤도 잔해들을 조종하여 전함의 경로에 배치하는 잔해 폭풍 작전과 해저 발사 어뢰의 협공으로 크라신 전함의 예부 장갑에 최초로 눈에 보이는 홈을 냈다. 직경 3m의 작은 흠이었지만 의미는 컸다. 지구인들이 크라신 전함을 실제로 손상시킨 것이다. 전쟁 10일째, 지구 전역의 공장이 최대 가동되며 프로젝트 아이기스가 본격화되었다. 지구의 과학자들은 크라신의 기술을 완전히 역설계하기보다 취약점을 찾아내어 지구의 기술로 공략하는 방식을 택했다. 볼코바의 팀은 카터의 잠수함 데이터를 통해 전함 하부의 구조적 취약 지점을 찾아냈다. 전쟁 12일째 밤, 지구 전체가 동시에 움직였다. 12개 나라의 핵융합 연구 장치를 임시로 연결한 에너지 비미 잠수함 네트워크의 정밀한 타이밍 조율 아래 전함의 취약 지점을 강타했다. 전함은 폭발하지 않았으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어 저궤도에 떠있는 금속 덩어리가 되었다. 탈로크는 화면 속에서 표류하는 전함을 보며 침묵했다. 그는 크세나의 보고서를 읽었다. 이기 상황에서 능력이 향상되며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될수록 더 빠르게 적응한다. 탈로크는 깨달았다. 전쟁을 계속할수록 지구인들은 더 강해진다. 전쟁 2주째, 인류는 공동사령부를 구성했다. 총사령관 아르준싱은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바꾸자고 선언했다. 달기지에 고립된 엘레나 코발로바의 팀은 레이저 통신으로 함대의 이동 패턴을 지구에 전달했고, 니미비아 사막에 추락한 크라신 드론을 분해한 과학자들은 지구의 소재로 추진 기술을 재현하기 시작했다. 전쟁 5주째, 지구는 조잡하지만 실전 가능한 첫 우주 함대를 배치했다. 기술적 완성도는 낮았으나 크라신 전함을 후퇴시키기엔 충분했다. 탈로크의 후임 제르가 크라미는 달기지 공격을 검토했으나 분노한 지구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에 이를 보류했다. 전쟁 7주째, 볼코바는 방어막 자체를 공격하는 공명 파괴 기술을 완성했다. 인류 최초의 우주함 새벽이 출격해 크라신 전함에 실질적인 손상을 입혔다. 크라신 대의회에서는 철수론이 대두되었다. 레크타 보르 대의원은 경고했다. 우리는 지구인들에게 스스로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지구인들이 이후 어떤 존재가 될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은하계 평의회 특사 베이가로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크라신은 지구인들이 우주로 나온 후의 세계를 원합니까? 결국 크라신 함대는 85일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전환점은 전술이 아니라 침공 24일째의 사건이었다. 좌표 오류로 학교 근처에 떨어진 포격이 아이들을 다치게 했을 때 지구인들은 이성을 넘어선 진화적 보호 본능에 휩싸였다. 탈로크는 이를 진화의 가장 깊은 층에서 올라오는 무언가라고 기록했다. 아이들을 향한 절대적인 보호 본능은 인간의 모든 생물학적 한계를 해방시켰다. 전쟁 후 기록 보관소의 보르칸 세레이는 지구의 위험도를 측정 불가로 재분류하고 은하계 제1법칙을 기록했다. 인간의 아이들을 해치지 마라. 그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아르준싱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강조했고, 달에서 기한하던 코발로바는 푸른 지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인류는 강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존재였고, 우주는 그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함대에서 전면적인 1차 공격이 시작되었다. 에너지 폭격이 세계 주요 군사시설을 향해 쏟아졌다. 미국의 NORAD 본부, 러시아의 극동 군사기지, 중국의 우주발사센터, 유럽 각국의 방공 시스템, 표적은 정밀하게 선정되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저항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크라신의 목표였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파괴된 도시는 나중에 재건하는 데 자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여기서도 크라신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지구의 주요 군사시설 대부분이 처음 경보가 울린 순간부터 이미 분산을 시작했다. 미국의 NORAD는 산속의 강화 벙커 안에 있었고 수십 미터 두께의 화강암이 지붕이었다. 크라신의 에너지 포격은 그 위의 산을 날려버렸지만 그 아래의 시설은 손상을 입었을 뿐 파괴되지 않았다. 중국의 우주발사센터는 표면상의 건물들이 파괴되었지만 실제 중요한 장비들은 이미 이동한 상태였다. 지구인들은 자신들의 시설이 공격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미 핵심 자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처음 크라신 함대를 탐지한 순간부터 수시간 동안 지구의 군과 과학계는 쉬지 않고 중요한 것들을 숨기고 분산하고 보호했다. 그것은 수천 년간의 전쟁 경험에서 비롯된 직관이었다. 1차 공격 후 탈로크의 관측관이 보고했다. 표적의 약 40%가 무력화되었습니다. 탈로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계획에서 1차 공격은 지구의 군사력을 80% 이상 제거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결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탈로크는 생각했다. 처음으로
이 전쟁이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기술의 차이가 크기에 승리를 믿었다. 그는 2차 공격을 명령했다. 바로 그때 지구에서 이상한 물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핵무기가 아니었다. 지구인들도 크라신의 방어막에 핵무기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임을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올라오는 것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였다. 지구의 어느 화학자가 크라신 방어막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방어막이 특정 속도 이하의 물체를 무시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너무 느려서 시스템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은 발사체는 전함의 센서 패널에 충돌했고 강한 부식성 물질로 예부 센서를 손상시켰다. 피해는 미미했으나 문제는 속도였다. 지구인들은 크라신의 기술을 처음 보고 나서 단 12시간 만에 방어막의 취약점을 찾아낸 것이다. 탈로크는 조용히 앉았다. 이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질 터였다. 전쟁 사흘째, 크라신 함대의 2차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더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포격이었다. 하지만 지구는 쓰러지지 않았다. 군사력은 분산되어 있었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포격을 받는 동안에도 지구인들이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탈로크 베이는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썼다. 지구인들은 예상과 다르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싸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상대했던 어떤 종족과도 다르다. 같은 시각, 물리학자 알렉산드라 볼코바는 크라신 에너지 포격의 파동 패턴 분석을 마쳤다. 그녀는 에너지 방출 주파수가 일정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측 가능한 건 방해할 수 있어. 그녀는 특정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역이상 에너지 간섭 장치를 제안했다.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 태평양의 잠수함 USS 프레데터 안에서 제임스 카터 중령은 크라신 전함의 바로 아래로 이동하여 추진 시스템이 내는 독특한 진동 패턴과 내부 기계들의 소음을 기록했다. 이 데이터는 나중에 전함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핵심 정보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간 특유의 아드레날린 반응이 나타났다. 이기 상황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은 오히려 날카로워졌다. 감각이 예민해지고 판단이 빨라졌다. 크라신 종족의 두려움 반응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크세나 오루는 전투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것을 이해했다. 이것은 적응이야. 실시간으로 생물학적 수준에서. 전쟁 5일째, 지구인들은 궤도 잔해들을 조종하여 전함의 경로에 배치하는 잔해 폭풍 작전과 해저 발사 어뢰의 협공으로 크라신 전함의 예부 장갑에 최초로 눈에 보이는 홈을 냈다. 직경 3m의 작은 흠이었지만 의미는 컸다. 지구인들이 크라신 전함을 실제로 손상시킨 것이다. 전쟁 10일째, 지구 전역의 공장이 최대 가동되며 프로젝트 아이기스가 본격화되었다. 지구의 과학자들은 크라신의 기술을 완전히 역설계하기보다 취약점을 찾아내어 지구의 기술로 공략하는 방식을 택했다. 볼코바의 팀은 카터의 잠수함 데이터를 통해 전함 하부의 구조적 취약 지점을 찾아냈다. 전쟁 12일째 밤, 지구 전체가 동시에 움직였다. 12개 나라의 핵융합 연구 장치를 임시로 연결한 에너지 비미 잠수함 네트워크의 정밀한 타이밍 조율 아래 전함의 취약 지점을 강타했다. 전함은 폭발하지 않았으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어 저궤도에 떠있는 금속 덩어리가 되었다. 탈로크는 화면 속에서 표류하는 전함을 보며 침묵했다. 그는 크세나의 보고서를 읽었다. 이기 상황에서 능력이 향상되며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될수록 더 빠르게 적응한다. 탈로크는 깨달았다. 전쟁을 계속할수록 지구인들은 더 강해진다. 전쟁 2주째, 인류는 공동사령부를 구성했다. 총사령관 아르준싱은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으로 바꾸자고 선언했다. 달기지에 고립된 엘레나 코발로바의 팀은 레이저 통신으로 함대의 이동 패턴을 지구에 전달했고, 니미비아 사막에 추락한 크라신 드론을 분해한 과학자들은 지구의 소재로 추진 기술을 재현하기 시작했다. 전쟁 5주째,
지구는 조잡하지만 실전 가능한 첫 우주 함대를 배치했다. 기술적 완성도는 낮았으나 크라신 전함에 후퇴시키기엔 충분했다. 탈로크의 후임 제르가 크라미는 달기지 공격을 검토했으나 분노한 지구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에 이를 보류했다. 전쟁 7주째 볼코바는 방어막 자체를 공격하는 공명 파괴 기술을 완성했다. 인류 최초의 우주함 새벽이 출격해 크라신 전함에 실질적인 손상을 입혔다. 크라신 대의회에서는 철수론이 대두되었다. 레크타 보르 대의원은 경고했다. 우리는 지구인들에게 스스로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지구인들이 이후 어떤 존재가 될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은하계 평의의 특사 베이가로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크라신은 지구인들이 우주로 나온 후의 세계 원합니까? 결국 크라신 함대는 85일 만에 철수를 결정했다. 이 전쟁의 진정한 전환점은 전술이 아니라 침공 24일째의 사건이었다. 좌표 오류로 학교 근처에 떨어진 포격이 아이들을 다치게 했을 때 지구인들은 이성을 넘어선 진화적 보호 본능에 휩싸였다. 탈로크는 이를 진화의 가장 깊은 층에서 올라오는 무언가라고 기록했다. 아이들을 향한 절대적인 보호 본능은 인간의 모든 생물학적 한계를 해방시켰다. 전쟁 후 기록 보관소의 보르칸 세레이는 지구의 위험도를 측정 불가로 재분류하고 은하계 제1법칙을 기록했다. 인간의 아이들을 해치지 마라. 그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아르준싱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강조했고, 달에서 기한하던 코발로바는 푸른 지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인류는 강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존재였고, 우주는 그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